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다들 들어 알고 계시죠? 나양욱, 이제는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망언입니다.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나왔다는 이 말은 인정하긴 싫지만 한국 사회에 꽤나 많은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가 품고 있을 법한 생각입니다. 지저분하지만 꽤나 잘 들어맞는 바퀴벌레 이론에 따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개 돼지로 여기는 이와 같은 인간이 한국 사회에 적지만은 않을 테죠. 우리가 취중에 개 돼지보다 못한 인격을 드러내고만 나전 기획관의 망언에 분노하는 건 한국 사회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말을 막중한 책임을 가진 공무원이 기자들 앞에서 뻔뻔하게 내뱉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23살에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교육부 장관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급에 해당하는 교육부 정책기획관 자리에 오른 나양욱. 반평생을 국민을 섬겨야 하는 자리에서 출세에 출세를 거듭해온 그가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그의 몇 마디 말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아연한 마음이 듭니다. 개 돼지들에게 개돼지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아직은 99%가 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비씬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씬의 영화방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김기사입니다. 자기소개 이제 해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흥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흥부님 세 번째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요? 네. 네. 세 번째면 자기 인사해야지. 아, 네, 그쵸. 들어갈 타이밍을 잡고 있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장마 진짜 비가 막 하늘 뚫린 것처럼 오는데. 야, 오늘 장난 아니에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이 장마를 뚫고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본 면접은 뭐 토론 면접이었는데 토론 면접을 하고 50분 정도 토론하고 기사로 쓰는 거였는데 뭐 결론적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을 때 그 느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별 볼 일 없는 소개팅남한테 애프터 안 들어온 느낌? 진짜.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 네, 그 느낌이었어요. 아, 근데 요즘에 별 볼 일 없는 소개팅 남자한테 이렇게 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맞아. 세상이. 왜 이렇게 취업난인 거야? 그래요, 여러분 화이팅해요 우리. 네, 언제나 청년들이 다 어려웠다고 하지만 요즘 유독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청년은 언제적 청년이야. 네, 빨리 우리나라도 청년을 대변하는 정당이 들어섰으면. 아, 기성어를 국회로. 실명 거론하지 말라고. 편집해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막 이제 일하는 데서 하늘을 봤는데 비가 이제 너무 오는 거예요. 아, 잘 보여요 일단? 네, 그 식당 같은 데는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비가 계속 이제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올 때는 하늘이 뚫린 듯이 오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물을 다 내리고도 저 하늘에 물이 남아있나? 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오더라고요. 되게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네요. 그렇죠. 지구과학을 배웠는데 저도. 지구과학 알아요? 네. 7차에도 있나? 있어요. 1학년 때까지 배웠어요. 공동교과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한 장 정도 배운 것 같네요. 네. 저는 오늘 오면서 비가 너무 오니까 중국에서 인공비를 만드는 거를 사업을 하니까 네. 우리나라도 빨리 인공비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래야 내가 들어갈 자리도 생길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생산적인 일자리는 안 만들고 만들기 쉬운 직장들만 만들려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서비스업 창출하고. 아, 맞죠. 서비스업 진짜. 네, 제조업 기반을 다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세금 열심히 내야 돼요. 이 헬조선 탈출할 생각하지 말고. 네. 그럼 무비씬 영화방 오늘 다룰 영화가 그 챗 베이커 나오는 영화 제목 뭐죠? 챗 베이커. 본투비 블루입니다. 네. 본투비 블루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고편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Hello, Dizzy. Hello, Miles. There's a little white cat on the west coast. Gonna eat you up.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before. I thought my heart was safe. I thought I knew the score. But this is wine that's all too strange and strong. So please forgive this helpless hate. 챗 베이커의 일생을 다룬 영화 본 투비 블루는 전기 영화 중에 인생의 한 면으로 전기를 추측하게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챗 베이커가 이탈리아 감옥에서 나와서 그 치아를 다 잃은 다음에 다시 뉴욕으로 트럼펫 주자로서 재기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네. 전기 영화 우리 지난번에도 다뤘었죠? 네. 네, 지난번에 전기 영화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2번 다 전기 영화를 다뤘네. 그렇네요. 네. 요는 뭐예요? 첫 번째 전기 영화가 그 스티브 잡스였나요?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조이. 네, 이렇게 조이 망가노의 실화를 다룬 영화였는데 네. 이번에는 챗 베이커. 네. 네, 앞에 두 번은 사업가였다면 이번은 예술가. 네. 근데 첫 번째 영화의 사업가도 좀 예술가적이었어요. 맞아요. 스티브 잡스도. 스티브 잡스는. 네, 챗 베이커의 삶. 저는 챗 베이커를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접했거든요. 일단 인물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음악에 정통하시잖아요. 아, 네. 챗 베이커는 그 세계적인 트럼펫 주자 중에 한 명이죠. 비밥 이후에 쿨 재즈 그리고 거기서 웨스트 코스트. 네. 그쪽의 대표 주자로서 트럼펫 주자로 활동을 했었고 대표적인 마약쟁이였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에는 그게 담기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헤로인에 쩔어 살았던 트럼펫 주자고 날 때부터 트럼펫을 잘 했었고 아버지의 영향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서 그 사람이 왜 트럼펫 주자로서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는 그 사람 트럼펫 소리를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챗 베이커의 트럼펫에는 그 사람만의 울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 그 영화에 나왔던 달달한 곡들 말고 대표적인 뭐 본투비 블루 명반으로 된 그거나 아니면 다른 음반들도 들어보시면 트럼펫 주자로서의 기량이 월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꼭 눈 감고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트럼펫 주자로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챗 베이커의 삶, 우리가 전에 이제 두 편의 전기 영화를 봤는데 스티브 잡스에 좀 더 가까운 스타일의 영화죠. 네. 조이는 한 사람의 삶을 쭉 다 보여준 거고 처음부터 네. 흥망성쇠를 보여준 거고 거의 뭐 돈 받고 찍다시피 자서전 성공한 사람 자서전 출판하다시피 한 영화였고 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딱 3개의 장면을 딱딱딱 보여서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을 추측하게 한다는 점에서 네. 첫 번째 영화와 닮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두 개가 섞인 느낌도 약간 나는 게 장면과 장면 사이를 그 조이처럼 끌어나간다는 면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챗 베이커 이 사람이 처음에 쿨재즈의 대표자로 엄청나게 성공했다가 되게 잘생긴 맞아요. 그리고 음악도 잘하는 사람으로 성공했다가 약에 쩔어서 뭐 망했나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재기를 하는 시점부터 영화가 시작되는 작품이죠. 재기하는 시점에서 끝나죠. 재기하는 시점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다가 유럽으로 잡혀 들어가고 그 유럽 곳곳에서 프랑스에서도 잡혔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이탈리아 수감 생활이 제일 유명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설정이 거기로 나왔던 것 같고 유럽 전역을 돌다가 이제 미국으로는 돌아와서 그러다가 약값 때문에 이가 다 나가게 되죠. 네. 그 완전 망가지는 것부터 다시 재기하는 한 7, 8년 정도를 그린 영화. 원래 약값 때문에 이가 나가는 거예요? 네, 약값을 안 갚았기 때문에. 약값을 안 갚아서. 진짜 이걸 보다 보면은 상실의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스타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음악에 열심히 하지 않고 이제 약에 쩔어 살면서 그 성공을 다 잃고 그 다음에 이빨도 다 잃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랑하는 여자까지 잃게 되는. 맞아요. 네, 그런 모든 상실의 이야기고. 맞아요. 인생의 진짜 한 단면이죠. 맞아요. 네, 이 사람이 다시 성공하는 재기하는 장면까지를 그린다고 하지만 완전히 몰락한 시점의 이야기. 맞아요. 네, 몇 년 동안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일어서는 장면까지를 그리고 있죠. 네, 흥부님 이 영화 어떻게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영화였어요. 굉장히? 네, 왜냐하면 전기영화 치고는 뭐 전기영화가 다 사실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과도 좀 다른 면이 많았고 연주도 아쉬웠었고 네. 연주도 아쉬웠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어쨌든 뭐 축구 선수로 치면 다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죠. 그런 되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 사람이 겪어낸 건데 그것 치고는 너무 달달한 사랑 이야기로만 다뤄져서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좋게 본 편이거든요. 일단 이 챗 베이커라는 사람을 전혀 몰랐는데 모르는 사람을 알게 됐을 때의 기쁨이 있었고 그다음에 에다 호노크가 제가 볼 때 연기를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을 진짜 모르는 사람을 알 것 같이 맞아 이미 내가 모르는 사람을 연기했지만 맞아. 닮았을 것 같아. 맞아. 네. 비슷해.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확실히. 내가 챗 베이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지만 챗 베이커가 있다면 이랬을 거다. 그런 느낌을 주게끔 연기를 했고 맞아. 연기는 좋았어요. 그다음에 그 아내 역으로 출연하신 분도 저는 괜찮았어요. 아내 역은 아니고 이제 애인 역이었죠.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전기 영화가 약간 중독되는 게 있나 봐요. 중독되셨나요? 우리 흥부님도 저희 전기 영화만 나오시잖아요. 아 그렇네요. 현재. 중독입니다. 네, 이 카르멘 에조고라는 배우도 셀마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그 마틴 루터킹 목사의 또 삶을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그 루터킹 목사의 아내로 나옵니다. 아 약간 네. 잘할 것 같아요. 네, 전기 영화의 그 중요한 인물의 아내 역에 약간 맛이 들린 게 아닌가. 특화되어 있는. 네. 그런 카르멘 에조고도 저는 되게 매력 있게 보는 배우였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배우들도 일단 좋았고 맞아요. 매력 있었어요. 그다음에 영화의 형식도 약간 이렇게 퇴폐적이고 관능적인 퇴폐적이지까지는 않죠. 약간 관능적이면서 맞아요. 나른하고 예, 약간 서정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나서 저는 좋게 봤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영화 어떤 부분에서 별로였는지 또 좋았는지 한 부분씩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 기억에 남아요? 저는 사실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 보고 말 영화라는 생각을 갖고 봐서 크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없어요.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지적하고 싶은 건 여자 때문에 이 남자는 결코 재기에 성공하고 이럴 남자가 아니에요. 이때 만났던 지금 그 여배우 상대 여배우도 여기서는 애인으로 나오지만 사실 그때 세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세 번째 부인도 같이 약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삶을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랑 이야기에 챗 베이커를 갖다 쓴 느낌. 그 챗 베이커의 음악과 챗 베이커를 갖다 쓴 느낌.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좀 찾아보니까 챗 베이커의 삶과 좀 다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여배우 이제 카르멘 에조고가 연기한 그 여성 역이 사실은 수많은 챗 베이커가 겪어간 여자의 총합 집합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나의 캐릭터에 그냥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은 한 여자한테 그렇게 머물러 있는 남자도 아니었고.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속에서는 이 여자 때문에 되게 흥망성쇠를 또 겪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많이 흔들리고 의존하고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왜곡이 있고 오히려 영화가 그 여자 캐릭터로 인해서 더 이 남자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대신에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구나라고 편한 길을 선택했구나라고도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멜로 영화로서도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돌이켜보면은 사실 음악을 잘한다고 해서 삶에서 꼭 성숙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챗 베이커는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여자 한 명한테 의존하면서 다시 재기를 선택했다가 또 여자 한 명한테 휘둘리면서 다시 약에 손을 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이해가 갔는데 실제 전기 영화니까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맞아요. 물론. 네. 그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보면서 그렇게 누군가의 전기 영화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쨌든 본투비 블루라는 다른 이름을 쓰긴 했지만 챗 베이커 이야기라는 게 전면에 나서져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학습하는 느낌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달달하게 그를 만나는 느낌을 이끌어낸 거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문외한들이 볼 때는 정말 입문 영화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음악이 또 되게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음악이 되게 좋아서 되게 서정적이고 부드럽고 해서 좋아서 유튜브로도 찾아 들으려고 챗 베이커 검색해서 들어봤는데 다른 음악은 제 스타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대중적인 음악을 되게 잘 썼어요. 맞아요. 네,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노래 좋다, 괜찮다 생각할 법한 노래들을 되게 OST로 잘 썼다. 네, 그리고 달달하게. 중간에 노래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그 에다노크가 직접 노래했다고 하는데 되게 이게 저는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재즈라고 하면 저같이 재즈 음악 별로 안 듣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한 3-4명이 악기 가지고 그냥 연주하는 거 뭔지도 모르겠는 음악을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요즘 팝음악처럼 중간에 노래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신선하달까? 못 보던 장르 같이 느껴졌어요. 마치 클래식에서 피아노 치다 말고 노래 부르는 느낌이 났으니까. 네. 그 외에 특히 재즈 같은 경우가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람 목소리를 음악 대신에 사용하기도 해요. 되게 많이들. 그래서 엘라 피츠제럴드가 69년도에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에서 했던 그 헤이주드 같은 거를 부르는데 거기 세션 대신에 자기가 스캣이라고 하죠. 막 두비두비 이렇게 하는데 그 탁월한 재즈 가수들은 그런 거를 정말 악기처럼 내고 그리고 악기 대신 목소리를 쓰고 목소리 대신 악기를 쓰고 이게 자유분방해지면 그 사람이 한 음악에 대해서 정통했다?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노래라고 독립되는 게 아니라 그 음악에 완전히 젖어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에다노크를 다시 봤습니다.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그 에다노크 보면서 역시 에다노크는 배우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했던 게 얼마 전에 그 세이모어 번스타인 그 피아노 치는 그 피아노쟁이 영화를 에다노크가 다큐멘터리식으로 찍었는데 그거를 봤는데 예전에 에다노크가 또 감독으로 한 영화 있지 않았나요? 어릴 때부터의 이야기를 쭉 다뤘던. 그거는 보이우드 말하는 것 같은데 보이우드, 그거는 감독이 아니라 출연한 거였어요. 출연한 거였어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입니다. 네. 그럼 에다노크가 그 감독했던 영화는 별로였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배우로서는 굉장히 탁월하구나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지 않았나. 보이우드도 별로로 보셨군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네, 저도 별로로 봤습니다. 뭔가 동지를 만난 느낌이네. 이동진 씨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 이동진 씨와 저는 약간 영화 취향이 맞지 않아서. 네, 저도 좀 그랬습니다. 저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은 전에 작품들이 좋았어요. 그 달달한 연애담들 있잖아요. 여행지에서 만난 비포 선라이즈 뭐 이런 시리즈들. 네. 그쵸. 그런 영화 찍던 분이 갑자기 왜 색다른 시도를 하셨는지. 네. 모든 새로운 시도가 다 성공적인 건 아니니까. 네. 아무튼 이 챗 베이커의 영화 되게 여러 가지로 또 얘기해 볼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을까요? 장면 때 저는 그 바닷가 근처에 살았잖아요. 네. 그 여자 그 캠핑 트럭에서 트럭이라고 다마스 같은 거였어. 트럭이라고 하면 뒤가 있어야지. 다마스라고 하기엔 좀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예쁜 다마스보다 좀 그레이스보다 좀 작고 베스타나 이런 거보다 작고. 베스타가 웬 말이야. 어쨌든 그런 거에 여자 차에 새들어 살아요. 네. 근데 거기 살면서 그 매일 어쨌든 두 사람이 그 약에서 끊기가 굉장히 힘든 헤로인을 끊고 그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둘이서 만들어가는 공간. 그리고 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 둘간이 성숙해가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바닷가 느낌도 좋았고 그 공간이 주는 의미도 저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남자가 진짜 여자한테는 무릎을 꿇을 것 같지 않던 그 남자가 자기 아버지가 처음 사준 그 트럼펫 부는 그걸로 청혼도 하고 그리고 서로의 꿈을 키워가는 그래서 그 공간이 저는 좋았어요. 네, 저는 지금 얘기를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이 영화가 저는 좋게 봤거든요. 근데 좋게 본 게 거의 파라른 느낌이랑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정기적으로 제대로 구성하는 거에도 큰 관심이 없었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드라마에도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게 멜로의 형식을 차용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이 챗 베이커와 그 제인 사이에 오가는 그 감정이나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계기라거나 그 과정 그리고 갈등을 겪는 계기랑 과정 이런 것들이 되게 허술하게 설명이 돼요. 갑자기 처음에 같이 영화 찍다가 급사랑해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표현하기 힘든 거를 금사빠로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들이. 그리고 그냥 다짜고짜 볼링 치다가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갈등을 겪어요. 왜냐면 남자의 꿈에 여자가 거의 다 해주거든요. 거의 남자의 인생이 곧 여자의 인생이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여자는 성공하지 못한 배우로서 자기의 꿈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되게 표면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묘사를 영화가 하고 있어서 저는 그것도 사실은 되게 영화를 보면서 왜 이렇게 가볍게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드라마적으로는 진짜 허술한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냥 땡땡 처리해버리고 감독하고 싶은 얘기만. 캐릭터 자체도 챗 베이커가 약에 그렇게 빠져 있었다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약에 빠졌는지 약을 왜 이렇게 좋아하고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설정으로만 맞아. 그 챗 베이커가 이게 챗 베이커 얘기인지 찰리 파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트럼펫 있잖아요. 네. 트럼펫을 맡기고 헤로인을 사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연주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헤로인을 이렇게 하다가 후배가 와가지고 트럼펫을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네 거 좀 빌려줘. 그래서 그걸로 연주를 하고 또 그걸 다시 맡기고 헤로인을 먹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게 빠져 있었는데 남의 트럼펫도 맡겼다고요? 네. 왜냐면 거장이니까. 네. 네, 그 정도였는데 그런 것도 잘 표현이 안 됐었고 그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 약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면은 사실 요즘에 금기 시대인 것 중에 제가 오늘 또 팟캐스트를 듣고 왔는데 아까 녹음하기 전에 좀 얘기를 했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탄 그 우리나라에서 기관차 모시는 그분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정말 좋은 거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런 비유를 쓰시더라고요. 갑자기 공중파에 못 나올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좋았다. 분명히 제가 볼 때 그분 약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분명히 약이라는 게 정말 좋으니까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맞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약반 것처럼 놀자 이렇게. 네. 이게 안 좋으면 하겠어요. 이게 좋고 되게 그거에 대한 효과도 있고 이러니까 할 텐데 그러면은 이 약이라는 거의 부작용과 또 긍정적인 면모와 막 이런 것들을 영화가 좀 깊이 있게 거의 약의 상징 같은 인물이니까 맞아요. 이 약을 설명하지 않고는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없는 건데 약을 빼놓고 영화를 찍으려다 보니까 너무 허술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약이랑 저는 치아 빠진 거. 네, 이 두 가지가 좀 더 설명이 됐어야 됐는데 안 된 게 좀 아쉽고. 근데 약은 전 왜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어렴풋하게. 왜냐면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술 취한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내가 되게 나 스스로에게 충실할 수 있고 내 감정에도 충실할 수 있고 근데 술은 번거롭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가끔 토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약은 되게 간편한 거죠. 그냥 맞으면 이제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중독까지 한번 가셨었나 봐요. 아니요. 의존증 정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되게 아쉽네요. 약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한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를 인생을 살피려다 보니까 억지로 여성 캐릭터를 그래서 넣지 않았나. 사랑이라는 거를 억지로 넣어서 이 사람이 사랑해서 이래. 사랑해서 극복하려고 해.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러기에는 또 사랑의 힘이 약간 부족하기는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분위기 좋았다고 얘기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 톤이나 찍는 구도나 이런 게 정말 달랐어요. 중간중간 흑백 장면들도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옷 입는 거나 이런 거 제가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인데 영화 속에서 그 당시 패션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저는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볼 땐 이거 약간 편견일 수 있는데 캐나다 감독들이 이런 거 잘 찍는 것 같아요. 이 감독도 캐나다 출신이고 전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영화도 그 캐나다 감독이고 그렇거든요. 브로크백 마운틴은 캐나다 감독 아니에요? 이안 감독 중국 사람입니다. 대륙을 건너서. 네.
캐나다 감독들이 약간 미국의 옛날 모습 같은 거 찍을 때 조이도 약간 그런 색깔이긴 했는데 조이는 약간 엉성했죠. 네, 미국의 텍사스 분위기에 네. 굉장히 엉성했다고. 약간 파스텔 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구름 낀 해무가 있는 네네. 도시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본투비 블루의 느낌? 네, 안개가 좀 10개 껴있는데 그 안개가 되게 탁한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신비스러운 느낌도 나고 네, 저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카메라 웍이나 그런 미장센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달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나? 그게 좀 아쉽네요.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런 거 보면. 네. 다시 볼만한 영화는 아니지만. 네. 생각해보니까 다시 볼만한 영화는 아니고 기억의 뒤편에 지나치면서 아 되게 느낌 있는 영화였다라고 생각하기에 좋은 영화. 아,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영화가 좋아요. 약간 영화 보다가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는 유명한 사람은 이 영화 속에 마일즈 데이비스밖에 안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누군가가 연기를 해서 하고 있고 실제 했던 인물들을 제가 마일즈 데이비스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거든요. 음악도 들어본 적 없고 아 근데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아 맞아.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되게 재미고 또 실제 네임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네임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니저라거나 아니면은 그 소개시켜준 무슨 비빈가 이름 이상한 지진가 하는 애 있잖아요. 아 디지 길레스피. 네. 아, 유명한 애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유명할 것 같았다고. 그 비빈이라고 착각했지만 그 유명할 것 같은 그 친구나. 아. 네, 그래서 아, 뭔가 좀 아는 사람은 알 것 같은 애들이겠구나. 네, 마치 이런 영화가 스포츠 영화나 아니면 패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유명한 스타들을 누군가가 연기를 하는 걸 보면은 재밌거든요. 아, 내가 아는 사람일 때도 재밌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막 코코 샤넬이 막 나와요 영화 속에. 맞아, 그러면은 아, 저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지 이렇게 맞아, 생각하면서 맞아. 저렇게 생겼었구나. 맞아. 이렇게. 옛날에 미드나잇 인 파리 네. 그때도 막 살바도르 달리 이런 사람들 네. 나오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죠? 저랬겠지라는. 근데 저는 이번에 디지 길레스피랑 마일스 데이비스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약간 우리나라 일요일마다 하는 그 서프라이즈의 대역 배우를 보는 느낌. 네, 되게 경직돼 있었죠 배우들이. 그래서 뭐야 막 그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네. 네. 그 디지 길레스피는 별명이 버드예요. 아, 그 사람이 버드예요? 근데 버드랜드가 그 버드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찰리 파커가 버드 아니에요? 전 찰리 파커가 버드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네. 버드 앤 디지라고 해서 디지 길레스피랑 잠깐만요. 이건 찾아봐야 돼요. 저는 찰리 파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위플래시 보면서 네. 아, 찰리 파커를 버드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있잖아요. 조현상 받으신 할아버지가 막 심벌즈 던지면서 그런 맞아요.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얘가 그 버드랜드에서 공연하는 게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럴 때 저기 찰리 파커랑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럼 그 버드랜드가 그 버드에서 왔을 수 있겠네요. 네. 아, 되게 전설적인 그 색소폰 주제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알토 색소폰을 제가 했었어요. 아는 유일한 재즈 하는 사람입니다. 아, 찰리 파커. 네, 찰리 파커 같이 약도 하셨고. 네. 네. 아, 좀 실망했어요. 그래서 근데 약했다고 해서. 재즈 했던 사람들 중에 약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시 쓰는 사람 중에 랭보 이런 사람들도 약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위적인 사람들이 약을 하나 봐. 고우도 약간 그렇고. 고우도 약을 약은 했어요? 아니고 그 압상트 이런 거. 아, 그쵸. 약성분이 있는 술을. 아, 그쵸. 압생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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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각 효과가 있는 술들을 마시잖아요. 네. 랭보도 그렇고. 근데 확실히 그 추구하는 예술세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약을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약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재즈나 뭐 시인도 그렇고 되게 거칠고 자기만의 상상력 그런 울분 이런 거를 표현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러나 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옛날부터 이제 두 종류의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 약간 시 같은 거에서 보면 중국을 보면 이제 시성이 있고 시선이 있잖아요. 시성은 약간 두보 계열 이러고 시선은 그 200계열 이러는데 이 시선 계열 쪽 사람들이 약을 하면 엄청 했을 것 같아. 아, 술 좋아했잖아요. 네, 200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천상병 시인도 그렇고 막 술 엄청 드시는 문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천상병 시인 네. 제가 아는 분이 천상병 시인이
이 자주 그 레코드 가게를 하셨었는데 자주 오셨었대요. 근데 약을 하셨대요? 아니요, 안 하시고 그렇게 순수하실 수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베토벤 이렇게 뭐 교향곡이 나오면은 눈물이 쫙 나오면서 무덤도 없이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이 버러지 같은 사람은 무덤이 있다고 약간 이런 너무 감성적이시네. 네, 되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술 좋아하는 건 뭐 개취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술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이 약이 좀 우리나라에 만약에 약이 좀 풀렸으면은 어마어마하게 깼구나 싶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이 영화 얘기할 게 왜 이렇게 없지?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챗 베이커 삶을 다룬 이 영화. 그 치아 빠진 거는 사실 이거는 진짜 집중해서 보여줬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큰 역경이잖아요. 네. 치아가 빠져서 음악을 못 하게 되고. 그냥 만약에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냥 안 했을 것 같아요. 음악을. 거기서는 틀니를 끼고 나왔는데 저는 그냥 잇몸으로 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지지하는 거 없이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피가 나는데 잇몸에다가 그 쇳덩어리를 대고 했다고 생각해보면 이거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큰 역경이었을 텐데 네. 이게 좀 안 다뤄진 게 굉장히 많이 아쉽네요. 영화가 처음에 이제 습격당하는 장면 보여주고 데이터가 갑자기 갑작스럽게 이가 다 빠진 다음에 다시는 음악하는 거 포기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 장면에 정말 몇 컷 욕조에서 이제 분노의 이제 치아에 압력을 가하지 말라고 하는데 욕조에서 분노의 그 트럼펫질 하면서 피 막 토하는 장면 두세 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역경을 극복하기 시작하거든요. 사랑의 힘으로. 맞아. 네, 그 장면에서 솔직히 좀 벙친다는 생각은 했어요. 맞아. 실제로는 어땠나요? 실제로는 제가 그때 옛날에 얘기 들은 바로는 그 피아노쟁이가 같이 하는 그 게리 멀리건은 피아노쟁이는 아닌데 같이 원래 세션을 처음 시작했었던 사람이에요. 제리 멀리건이. 근데 이 사람 그 소속에 있다가 챗 베이커가 나와가지고 독립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피아노 주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나가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연습실에 나와서 그 피를 계속 토하면서 연습을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까 축구 선수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네. 축구 선수가 이제 다리 잘린 것과 같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축구 선수 중에 되게 유명했던 스페인 라리가에서 뛰었던 공격수 중에 다리 잘린 사람이 있어요. 그 교통사고로 다리가 잘렸나 이렇게 절단이 되는데 진짜? 그 사람이 장애인 카누 선수로 재기를 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거를 역시 봤어요 얼마 전에. 네. 역시 뭔가 하나를 끝까지 하면. 네. 어머. 그래가지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경우에 진짜 특수하게 안 된다고 하잖아요. 트럼펫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다시 트럼펫을 해서 제기를 하는. 맞아. 네. 그냥 이 사람 인생에는 정말 트럼펫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트럼펫과 약. 그냥 자기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이자 살아가는 이유? 네. 그 정도로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트럼펫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좋지 않은 걸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태어나면서부터 트럼펫을 잘 불었다 그랬잖아요. 그 소질이 있었죠. 네, 거의 나면서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보여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 영화 속에서 천재라는 얘기가 막 오가잖아요. 당신처럼 재능 있는 사람은 맞아. 이런 얘기. 정말 그런 천재적인 인물이라 다른 것들에 앞서서 자신이 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 깨우치고 그 길로 쭉 가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거의 트럼펫하고 약 빼놓으면은 별게 안 남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 그러니까 트럼펫을 못 불게 됐을 때 이 사람의 삶의 큰 부분이 너무 날아가기 때문에. 그죠. 하이 리스크인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죠.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트럼펫을 빼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근데 이 사람은 개의치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트럼펫도 자기가 성공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갔었던 것 같고 이게 없었으면 근데 영화에서는 되게 절망하잖아요. 트럼펫 못 불게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영화처럼 다시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손가락이 잘렸어도 했었을 것 같기는 해요. 다시 트럼펫을? 네. 이렇게까지 빠진 사람이면. 네. 마치 고흐가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부러운 게 그 자기가 하나에 계속 빠질 수 있는 것 자체도 되게 부러운 거죠. 좋아하는 거에? 네. 그리고 이거 좋아하는 거를 본인이 정말 동물적으로 알고 있고 그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걸 넘어서 재능도 타고났고 그거를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고 왜냐하면 다른 욕심 막 다른 권력욕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게 되게 뭐 당사자들은 되게 힘들겠지만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 책임감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았나. 그죠. 네. 진짜 삶이 음악하고 약밖에 없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가 죽고 부인은 엄청난 돈을 받았겠죠. 이 사람 돈 많았을래나요? 저작권료가 있으니까. 아, 저작권료가 있어서. 네. 근데 왜 이렇게 영화 속에서 가난한 느낌으로 나와요? 왜냐면 그때는 음반을 낸 게 이 사람이 그 영화에서는 버드랜드로 설정이 되지만 그 버드랜드가 그 전에 문 닫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재기하고 난 다음에 앨범 작업을 했던 게 명반이 되고 막 터져요. 네. 나중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부인에게 갔겠죠. 요즘에 진짜 느끼는 게 저작권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불로소득들이 좋은 거야. 네. 자본주의에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안 좋은 거기도 하죠. 자본주의에 제일 안 좋으면서 좋은 건 자본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맞아요. 돈이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게 좋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저작권료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 근데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뭐 진짜 창작자들이 돈을 오히려 못 버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네.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노동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소스가 있다는 거. 요즘엔 노동하기도 힘든데 맞아. 네, 노동을 하기도 힘든데 노동을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맞아. 희망사항입니다. 맞아. 아니 챗 베커가 88년도에 죽었더라고요. 네. 그 제가 아는 그 음악가들 중에 90년대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생각해보면 내가 좀 더 음악을 일찍 알았으면 이 사람이 내한을 했을 때 한 번쯤은 가봤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챗 베커도 좀 그래요. 88년까지 저 태어나고 나서 생각보다 연식이 좀 되시네요. 올림픽 보셨군요. 네. 네.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되게 행운이지 않았을까. 음반만으로 만나는 건 좀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제가 유튜브로 몇 곡은 들어봤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듣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너무 취향 타는 음악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 그 전에 있었던 뭐 비박 같은 경우는 멜로디도 명확하고 그런데 이거는 진짜 그 음악가의 상상력이 좀 더 집중되는 음악? 쿨재즈부터는 그래서 듣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영화에 나왔던 그 마이 퍼니 발렌타인 같은 경우는 너무 좋잖아요. 네, 그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달콤하면서 약간 요즘 팝송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맞아요. 그 마이클 부블레라고 영국 가수가 있는데 젊은 가수 30대인데 저보다 조금 오빠예요. 네. 근데 예전에 뭐 프랭크 시나트라나 아니면 예전 그 재즈 레퍼토리를 그대로 해서 제2의 프랭크 시나트라 이렇게 불리거든요. 근데 지금도 음반이 내서 잘 팔리는 걸 보면 확실히 재즈, 보이스 재즈가 갖는 현대적인 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음악에게도 경계가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다 음악도 대중화되고 다 대중화되면은 경계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그냥 듣는 게 다 음악이 되고. 맞아요. 네. 현대음악이 그래서 나왔잖아요. 네. 아, 그래요? 왜냐면 윤희상 같은 경우는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피아노 부셔요. 가만히 있다가.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잖아. 그런 거 말고 좀 점점 더 제 생각에는 약간 특수한 종류의 음악보다 되게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음악으로 다 수렴되는 현상이 되게 강해질 것 같아요. 이게 듣기 편하게. 네, 듣기 편하게. 듣기 편하게. 맞아. 그런
그런 면은 있겠죠. 그게 갖는 장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어쨌든 이걸 예전에는 다 나눴던 거, 원래는 나누지 않았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의 소리 아니면 하나의 음악으로 받아들였을 것들을 지금 나눠서 못 받아들이는 게 많잖아요. 가곡도 진짜 좋은 게 많은데 가곡이 그냥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대중화되면은 이제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거기서 그쳐버리면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재즈도 약간 그러니까 마이클 부블레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막 조관우 씨 같은 사람도 되게 독특한 창법으로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이소라 씨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스타일도 점점 더 보편에 다가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전에는 그 장르 속에서는 살아남았는데 마치 우리가 특수한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생명종들이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되면서 막 죽고 이러는 것처럼 너무나 상업적이고 그런 보편화된 곳에서는 견디지 못하는 다양성들이 있겠죠. 맞아. 근데 많은 분야에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전위적인 것들은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조금씩 빛을 내다가 다 사라져가고 있는 느낌이 나고 그 피아노 부수는 건 제가 볼 때 오래 못 갑니다. 네. 네. 역사에만 남아있어요. 네, 롱런은 힘들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근데 윤희상 음악 듣다가 실신한 여자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귀신 소리 같은 게 나오는 음악 있는데 공연 중에 실신해가지고 나 그 노래 되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층간소음 때 되게 이슈돼가지고 그죠? 아 그래요? 화장실에서 맥시멈 소리로 켜놓고 자면은 저 몰라요. 그 복수하기 딱 좋다고 그게 윤희상 노래인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요. 그거 되게 길다며요. 음악도. 네, 되게 길어요. 그거 맞아요. 네 그거 들었어요. 이 층간소음 이슈 났을 때 제일 좋은 게 그 우퍼 형태의 오디오 같은 거 상위에 설치하는 거랑 맞아. 그 다음에 그 음악을 화장실 잘 울리는 데다가 해놓는 거래요. 진짜 무서워요. 그러면은 귀신 나온다고 이제 이사 간대. 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또 재조명 받네요. 그 노래가 있구나. 선생님께서. 네. 여러분도 층간소음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그 노래가 딱 좋대요. 밑에서 자기 괴롭히는 줄도 모르고 어느 정도 딱 틀어놓으면은 진짜 막 위에서 물어본대요. 진짜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냐고 그거다. 그러면 자기가 들었으니까 자기는 안전하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네. 되게 그렇다.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챗 베이커, 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별로 할 얘기가 많지가 않아요. 왜요? 얘기해봐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항상 와서 막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이 영화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확실히 드라마가 약하다는 게 서사에서 할 얘기가 거의 없어요. 맞아. 네. 맞아요. 저는 그 패션, 아까 패션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그 서프라이즈와 진짜 멋쟁이 패션을 보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그 여성분이 확실히 배우 지망생이어서 그런지 그 패션을 보는 재미는 있었어요. 네. 말을 어떻게 이어갈 수가 없네요. 네. 패션을 보는 재미는 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거기 옛날 녹음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녹음이 이렇게 했구나. 이거는 좀 재밌었었고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었고 왜 예전 녹음들 보면 왜 식당에서 옛날에는 재즈가 거의 식당 같은 데서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나이프 소리 이런 거 나는 데가 있어요. 음반 그래요? 중에.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이거 말고 정식 녹음은 이런 데서 했구나 하는 보는 재미는 있었어요. 그런 거. 네. 저희가 그런 맛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녹음을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해요. 이런 소리 다 들어가게. 네. 절대 이 녹음 설비를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맞아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습니까? 네. 확실히 그게 되게 큰 스튜디오더라고요, 나름. 음악 녹음하는 곳이. 요즘에 우리가 익숙한 거는 라디오 녹음하는 것 같은데 딱 갇혀가지고 앞에 마이크 좋아 보이는 거 딱 내려오고. 맞아. 앞에 스타킹 같은 거 있고. 네, 층 같은 거 안 튀게. 그런 거 해놓고 그 다음에 막 기계음 같은 걸로 어느 정도 빈틈 같은 거 다 메꿔주고 보정해주고 이런 식의 녹음에 익숙하다가 맞아. 그곳에는 진짜 그 안에서 공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녹음만으로 하지 않고 공연하는 걸 녹음을 해요. 그 공간 녹음실 안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공간에 이 사람의 공연을 보여주면서 그 공연을 같이 녹음하는 거죠. 지금 이 공연 동안에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박수는 마지막에만 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낭만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녹음이 우선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음악이 단지 기계 속에 담기고 앨범 속에 담기는 것만이 아니라
음악 자체로 존재하는 거. 네, 그곳에 한번 존재했던 걸 우리가 다시 담아서 듣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요즘에 CD를 사거나 요즘에는 CD도 없죠, 거의. 만약 파일로 해서 들으면 이거는 정말 만들어진 기성품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맞아요. 반면에 그거는 어느 순간의 음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음악가적 역량이랑도 굉장히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악도 그렇고 성악도 그렇지만 다 실력이 있었던 주자들은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기계로 만져줄 수 없으니까 자기를 좀 더 연마하고 그랬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음악가면은 이걸 잘해야지, 이런 음악가로서의 직업 정신이나 프로 정신. 네. 왜냐하면 오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 했었던 실황 같은 거 보면 노래를 정말 잘해요. 네. 막 이거 진짜 직접 들었으면 진짜 기절했겠다. 그래서 그 뭐 마리아 칼라스 굉장히 유명하지만 마리아 칼라스는 정말 그 호흡이랑 공기반 소리반이 정말 그대로 나오면서 그 악기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거든요. 네. 자기 포지션에 정말 충실하게. 근데 지금 그 마리아 칼라스 역으로 하는 소프라노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후둑후둑 넘겨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사실 음반 내는데 그러면은 소리를 만지겠죠. 네. 그거는 좀 아쉬워요. 라이브적 역량이 떨어지는 거. 저는 그래서 그 라이브적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대나 무대 장치로 발달을 한다고 생각해요. 무대가 좀 더 화려해지고 볼거리가 많아지는 건 그 배역에서 받을 수 있는 감동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음악계를 잘 모르는데 저는 반대로 다른 여러 가지 분야를 생각해보면 저는 요즘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요? 예를 들면 축구를 봐도 메시랑 호날두가 뭐 역대 기록을 다 맨날 새로 쓰고, 그리고 단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저는 미술 같은 걸 봐도 원래 옛날 사람들이 더 작품 자체를 더 멋지고 좋은 작품을 남겼다 이런 거는 뭐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림 자체는 요즘 사람들이 되게 잘 그리는 것 같거든요. 기술적으로. 기술. 네. 근데 아까 노래 부르는 것도 약간 기교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되게 많은 분야에서 그 생각을 약간 했어요. 아, 이제 막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설 같은 것도 되게 진화해서 옛날에는 걸작과 졸작의 차이가 되게 컸다면 요즘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느낌도 들고 그냥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뭐 깊이 생각해 본 건 아니라서. 네. 글은 잘 모르겠다. 글. 근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웬만큼은 다 다듬어져서 나오는. 근데 그게 그 작가만의 역량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의 역량? 네, 뭐 아무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과학자들이 훨씬 계산 같은 것도 잘할 것 같고 뭔가 이런 느낌? 느낌 아닌 느낌입니다. 그냥. 네. 네. 챗 베이커의 삶을 다룬 영화 본투비 블루인데 제가 이 영화 제목을 다시 되새기는 일이 많아지면 할 얘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 영화 진짜 할 얘기가 없는 영화. 이런 영화가 되게 예외적이에요. 보통 제가 웬만하면은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거리들을 찾아내는데 이 영화는 딱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멍해지는 거야. 왜냐면 할 얘기가 없어. 이 삶 자체가 처음에 이탈리아의 어느 교도소에서 깨어나서 환각을 보면서 갑자기 어느 미국에서 영화 제작자가 와서 널 대상으로 영화를 찍고 싶어서 보석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찍으려고 하면서 그 여자 배우 꼬시면서 잘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괴한들이 덮쳐가지고 이빨 다 나가고 그래서 영화는 중단되고 음악으로서도 다시 트럼펫을 못 불게 되면서 역경에 처하지만 사랑의 힘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은 다시 트럼펫을 불게 돼서 재기를 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여자가 마지막에 말을 계속 잘 들어주다가 한 번 들어주지 않아서 약에 손을 대는 것 같다.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영화가 끝나버리는 거라서 사실 이거를 시간 순으로 보면은 그렇게 길진 시간이 아니에요. 맞아요. 10년도 안 돼. 한 7, 8년? 7, 8년도 저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가? 1년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펫만 다시 불면 바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선 66년에 나와서 네.
66년, 67년, 68년 뭐 길어야 한 3년. 맞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정말 짧다는 느낌이 나고 그 속에 드라마로서 있을 게 거의 없고 심지어 그 가장 중요한 남자와 여자 캐릭터 사이의 교감마저도 되게 겉핥기식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 겉핥기가 나쁜 겉핥기는 아니에요. 겉핥기식으로 가면서 느낌은 다 살려주기 때문에 저는 약간 한편에 느낌 있는 뮤직비디오를 본 듯한 느낌? 그 비유 좋다. 네. 그렇게 나와서 이 영화에 대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건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좋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부모님과의 관계를 얘가 고향에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풀어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툭툭 치는 것도 되게 좋구나라는 거를 이 영화에서 느꼈어요. 툭툭 치는 게 좋다고요? 응. 그냥 난 어렸을 때부터 이랬고 이게 아니라 얘가 트럼펫을 갖고 이렇게 넓은 벌판을 보고 있으면 이 여자가 와가지고 너 진짜 어렸을 때 외로웠겠다. 그러면 아니야 트럼펫이 있었잖아. 네. 그러면서 잠깐 어릴 때 얘기해주는 그런 식으로 전 치고 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그 장면에서 저는 고이즈미가 생각났어요. 고이즈미 알아요? 일본 총리했었던? 네, 고이즈미가 어렸을 때 되게 의외의 인물이 나와서 좀 당황했어요. 야구공이 있어서 안 외로웠대요. 정말? 캐치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캐치볼을 누구랑 했는지 물어봤더니 궁금했어. 벽이랑 했대요. 어머. 그래갖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고이즈미 난 사람이구나. 진짜 강한 무소불처럼 혼자가 이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하면서 강하게 버틸 수 있었구나. 거의 사이코패스 같은 답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약간 그때 어렸을 때 감명을 받았었어요. 약간 충격을. 감동받을 법도 해요. 네, 약간 그 감동이 좋은 쪽의 감동은 아니었죠. 이 사람 충격. 싸하다. 우리는 그때 노무현이었으니까. 그쵸. 그렇지. 이 지도자로서 우위에 있는 나라 쫓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었다가 물론 지금 크게 역접하고 왠지 아베한테도 안 되는 느낌이지만 그 당시 제가 고이즈미한테 받았던 그 충격을 약간 이 대사 그 쓸쓸함과 어린 나이에 느꼈을 외로움 같은 게 똑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어머. 네, 어린 고이즈미가 집에 되게 명문가예요. 정치 명문가. 근데 그 집에서 항상 벽을 보고 친구가 없고 외롭고 그러니까 벽을 보고 야구공을 맨날 던지는 게 취미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그런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놀랍다. 네. 근데 챗 베이커도 그렇게 심지어 이 사람은 직업을 삼아버렸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네, 캐치볼은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그 쓸쓸함 같은 게 되게 잘 표현됐고 저는 이 영화에서 드라마적인 게 아까 없다고 했지만 그 집에 돌아갔던 순간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드라마였다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영화에 드라마가 없지만 그 장면에선 처음에 이제 같이 갔을 때 여자랑 내리잖아요 차에서. 근데 엄마가 와서 바로 반겨줘요. 말이 너무 웃기던데 어머니 말씀이. 뭐라고 했죠? 전 부인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죠. 나 걔 안 좋아했다. 네. 엄마가 와서 아들 되게 좋아하면서 몇 마디 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옆에 와서 되게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서는 거 맞아. 마지못해 나와서 그래놓고는 또 이제 약 끊으러 왔냐 이렇게 안 좋은 말 던지는 거 이렇게 처음에 첫 장면에서 이게 두세 마디 오가고 각 배우들의 표정과 와서 서는 위치나 그런 것들에서 이 캐릭터가 다 나와버려요. 이 관계까지. 그리고 그렇네. 다음 장면에서 이제 여자랑 같이 그 쓸쓸하게 그 트럼펫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나 마지막에 올 때 있잖아요. 그 여자가 빨리 주고 와 드리고 와 하니까 그 자기 앨범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선물을 하는데 그때 오가는 대화가 되게 명품이에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거 좋아하셨잖아요 하면서 몇 마디 하는데 그게 갑자기 서로에 대한 칼로 바뀌어요. 빗으로. 맞아. 네. 맞아. 하지만 아빠는 그만뒀잖아요. 아빠는 포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냐면 앨범을 선물했는데 아빠가 결국 못 참고 한마디 해요. 너 그렇게 개지바이처럼 근데 왜 노래는 왜 있냐? 맞아. 여자애처럼.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갔으면 좋은데 자기도 또 한마디 해요. 아빠는 처럼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아빠도 그냥 말았으면 내가 한마디 더 해요. 너처럼 집안 망신시키진 않는다. 난 집안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가 쌓이면서 이들의 캐릭터가 서로 어떻고 어떤 관계였고 이제까지는 어땠겠구나. 왜 챗 베이커가 집에 가정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는구나. 이런 게 보여지면서 여기서 풀릴 수 있네요, 진짜. 네, 동시에 어머니는 또 되게 이 아들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니까 더 이따 가지 그러니. 네. 이 집안에서 챗 베이커가 보냈을 그 세월이 다 보여지는 거죠. 저는 그게 이 영화 전체에 없는 드라마가 이 짧은
에피소드에 들어가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다른 감독이 찍은 것처럼. 그렇네요. 저는 그 아빠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애증의 관계라는 생각이 정말 가장 증오하지만 가장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트럼펫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네. 아버지가 챗 베이커한테. 그래서 저는 그 집에 있었던 게 좋았어요. 네. 제가 볼 때 애 중에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증거밖에 안 남은 느낌이고. 근데 사실 아니요. 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표현이 그렇게 날카롭게 가서 그렇지만 진짜 증밖에 없었다면 그 LP판을 안 줬겠죠. 아, 그러니까. 그리고 아빠가 줬던 이거 처음 사줬던 이것도 들고 있었잖아. 청혼 반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줘서라기보단 제가 볼 땐 아버지는 조연이고 트럼펫이 주연이에요. 이 사람 트럼펫도 중요한데 그걸 아버지가 준 거지. 아버지가 트럼펫이 준 게 아니라 트럼펫을 준 아버지야. 아니야. 제가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네. 트럼펫을 준 아버지로 기억되고 좀 그런 증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못 배운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빠로부터. 왜냐면 아빠한테 그걸 배웠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방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도 못했고 그냥 약에 쩌는 게 좀 더 편했을 수 있죠. 저는 애가 꼭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어딘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챗 베이커는 근데 그 아버지가 트럼펫을 처음 사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스티븐 스필버가 영화 감독된 게 아버지가 카메라 줘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끔 거장들의 그 계기를 보면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뭘 줘가지고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때요? 예비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뭘 선물하고 좀 기약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애기. 요즘 몰라요? 요즘 비혼 세대? 비혼 세대에 이제 애도 줄어들잖아요. 저출산으로 가니까. 어쨌든 가능성은 물론 있으니까 생각해보자면 글쎄요. 애한테 뭘 줄까? 생각해보면 이건희 회장도 아버지가 준 건 아니지만 어릴 때 접했던 그 라디오를 분해하면서 난 다른 거 생각했네. 삼성을 줬다고 주식이나 이런 거 생각했네. 네. 이재용한테는 그게 말이 되겠죠. 네. 저 그 생각했어요. 그거 보면서 진짜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릴 때 기억과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가 뭘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구나. 엘리트 가문들 보면은 진짜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많잖아요. 유명한 축구 선수 뭐 지단 이런 사람들 아들 축구하고 오늘 기사 봤는데 이종범 아들 넥센에 그 신인으로 2억 원 계약금 받고 입단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차범근 아들 차두리도 축구하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아들들의 코스가 되게 많아요. 뭐 이소룡 아들 브랜든이도 영어 찍다 죽었잖아요. 물론 죽은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영화 찍은 게 잘 그런 것들 아버지의 뭔가 삶을 물려받는 자식들이 있고 또 반면에 아버지의 삶을 물려받지 못한 자식들이 훨씬 많죠. 안 물려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싫어서. 못 물려받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요? 그러니까 물려줄 수 없는 아버지가 더 많고. 뭐 아버지가 이건이면은 뭐 자식들이 다 물려받고 싶어 안달이겠죠. 그렇죠. 그의 삶을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동대문에서 자수장인이었다면 물려받았을지 안 물려받았을지. 그죠. 그렇게 되죠. 제가 붕어빵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붕어빵 장사라면 무시하는데요 지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붕어빵 장사라면은 사실은 그걸 안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그걸 줄 수 있는 자산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사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속에서 아버지는 자식한테 음악적인 걸 물려줬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을 주느냐. 그 부와 어떤 사회적 지위를 물려주느냐보다는 그 뭐 차붐 아들 차두리가 따라갈 수 있었던 것도 재능이 있었고 아버지가 하는 걸 동경하고 좋아했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냉탕과 온탕이 있듯이 네. 자식한테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여건과 자신이 계기까지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기랑 나쁜 여건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챗 베이커한테는 완벽한 여건이 조성된 거죠. 그 쓸쓸하고 외롭고 심심한 공간에 아버지가 계기는 또 준 거야.
이런 경우가 뭐 있는 거죠. 본인은 뭐 선택하겠어요? 적당히 성공하는데 이재용이요. 이재용 선택하겠어요. 이거 뭘 물어봐. 좋은 게 좋은 거. 내가 군대 GOP를 갔었거든요. 지망해서. 그때 모든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군대 잘못 선택했구나. 근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군대를 사병으로, 진짜 어렸을 때 고생해야지. 젊어 고생을 사서도 한다. 제일 빡센 데 가야지. 힘든 데 지원해야지. 미쳤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야? 계시면은 일단 무조건 뺄 수 있으면 빼고, 못 빼면은 장교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장교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쵸. 3, 4학년 때 빡시게 다녀서. 안 빡세요. 무조건 좋은 자리에 가야 돼요. 이 최저 노동의 최고 효율을 누리는 곳들이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자가 됐어요. 누가 신자유주의자예요? 이 마피아소까지 신자유주의자 같은데. 진짜 여러분. 자본주의에 이렇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무 위치나 내가 뭘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맞아. 진짜 어느 위치가 훨씬 중요해요. 거기서 개같이 할지라도 맞아. 위치가 중요하죠. 위치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보다 못나서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붙이세요. 대통령님 보다 못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팟캐스트도 이제 한대요. 검열 같은 거 이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한대요가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이제 법안 발의를 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불고 있다고 대단하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을 때 이제 막차 타에서 이렇게 박근혜가 진짜 뛰어나서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야.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세상이 됐다. 내가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자식에게 훨씬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슬픈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그래서 정말 아니구나.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 같이 막 고생하고 막 그렇게 힘든 위치에서 고생하고 막 하는 친구들 돌아보면은 다 성격이 못돼져요. 맞아. 되게 꿀 빨고 편한 데서 착해져 베풀고 엄청 착해지고 베풀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와 이건 진짜 너무하다. 국가에서 인신나는 협이에요 진짜. 네. 근데 가끔 이렇게 재벌들이 이제 뭐 땅콩회항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지만 그냥 돌아보면은 확실히 여유라는 게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 그래서 인생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어떤 위치든 간에. 네. 그래서 주변 여건에 구애받지 않을 만큼 강해지면 되는데 맞아. 그게 되게 힘들어요. 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 맞아. 보면.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 보통 영향을 많이 받죠. 네. 그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슬픕니다. 하지만 어쨌든 톨스토이가 죽을 때 막 그랬대요. 톨스토이가 죽을 때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고난 속에서 살고 싶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진짜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톨스토이 맞나? 톨스토이안들 왜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기도하고 8시간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삶을 봤을 때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유롭다고요? 가족들이 톨스토이를 저주하면서 살았어요, 거의. 모든 거 다 기부하고, 모든 거 다 날리고 했으니까. 하고 아내랑 자식들이 진짜 삶을 되게 피폐하게 살았잖아요. 그들이 바로 강하지 않은 거죠. 그들이야말로 환경에 어떻게 숟가락 한번 얹어볼까 하다가 그렇게 간 거죠. 근데 이게 태어난 이상 기대를 안 가질 수가 없어, 그 밑에.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제가 볼 때는, 낳은 책임도 있고, 기대를 갖게 하는 책임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되게 세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까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이 나라가 지금 힘들다. 맞아요. 네. 이분은 그러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네, 다 이제 무상으로 몰수해서 다시 혁명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n분의 1에서 자로 잰 듯이. 여러분. 토지개혁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갑자기 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웃겨. 네, 그렇게 생각해요. 뭘 다시 토지혁명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리셋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져서. 맞아. 저는 그게 결론적으로는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제가 부동산 아주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또 2년 사이에 전세금이 5천만 원이 오르고 저희 그렇게 비싼 집 살아요? 비싼가요? 요즘 다 올라요. 5천만 원씩. 아니 지금 3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혼자 5천만 원이 오를 만한 전세집에 산다는 거야? 제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왜 이렇게 버벅대죠? 훌륭하네. 제가 왜 이렇게 버벅대죠? 네, 저의 곳간에서 인심이 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근데 저희 집주인은 이제 이 자리에서 아파트 값이
이렇게 소형 평수인데도 2년 사이에 1억이 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부동산 아주머니가 되게 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아쉬워하길래 아주머니 2018년쯤 되면 거품이 꺼질 겁니다. 현금을 잘 들고 계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과연 이 거품이 꺼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부가 이 거품이 꺼지도록 가만 놔둘 것인가. 거품은 안 꺼져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생각이 말을 함과 동시에 같이 들면서 되게 씁쓸해지는 거예요. 나의 주거는 이제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경기도로 나중에 지방으로 가겠구나. 네. 네.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 도시 빈민이 될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벗어나는 거에 한계를 느끼고 맞아. 도시 빈민 형태의 주거 생활 같은 게 어떻게든 마련이 될 거예요. 너무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하죠. 정치가 너무 흉내만 내는 것 같아요. 진짜 알맹이 없이 흉내만 내는 정치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하나야. 일터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좀 더 외곽에서 여유롭게 살면서 지옥철을 탈 것인가, 아니면 도심에서 아예 지옥처럼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전 집이 있습니다. 부모님 사시는데 저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제가 볼 때는 40까지 캥거루를 살지 않을까, 부록까지. 그러면은 캥거루 사는 거에 전혀 가책감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땐 부록이니까. 혹하지 않아.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가 캥거루라는 거에 대해 미혹되지 않으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캥거루 그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캥거루가 진짜 강해요. 진짜 강한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네. 강해요? 캥거루가 되게 강해요. 완전 근육질이야. 강해요. 네. 강해요. 그죠? 강해. 캥거루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캥거루 강합니다, 여러분. 네, 슬픕니다. 자, 오늘 영화 본투비 블루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해요? 아니, 뭔가 이게 캥거루 얘기하다가? 좋은 얘기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시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마무리해봅시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 세상이 이렇지만 여러분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챗 베이커가 자기 잇몸으로 트럼펫을 불던 그런 열정 우리한테 사실 없지 않습니까? 틀리 껴가지고 하던. 네. 노력하라는 얘기네요. 새누리당 가입했어요, 언제? 노력을 안 해서 이런 거야.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가는지가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제가 또 사회부 그 지면들을 각 신문사를 챙겨보고 있어요. 느끼는 게 요즘에 점점 더 사람들이 한탕으로 가는구나. 맞아요. 진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스포츠 도박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늘어나고. 맞아. 여러분 지금 도로에 있는 포르쉐 자동차 주인 중에 상당 부분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스포츠 도박, 그다음 성매매 이게 진짜 핫해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하고 되는 게 그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움직임이 이렇게 보일 때, 어떤 사회의 큰 흐름이 보일 때 사람들은 결국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깜빵에 가거나 물론 이런 확률이 되게 높겠죠. 여자 같은 경우에도 막 성매매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많겠지만 그쪽 산업이 예전처럼 이제 강요하는 성매매 그리고 막 내몰려서 조직 단위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스포츠 도박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거는 이득에 합리적으로 선택할 만한 경제적 활동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 흐름들이 사회에서 곳곳에 포착되고 특히나 도박 같은 경우는 이제 성매매보다 훨씬 더 큰 단위로 벌어지잖아요. 해외에서. 네. 액수가 점점 커져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한테 스포츠 도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개미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인생이 크게 바뀌는 세상이 아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다. 탈법적인 방식으로 한 방을 노리거나 정말 우리 정치에 희망을 걸고 큰 움직임을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낫다고 생각하지만 전자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저는 되게 슬픈 게 이 전자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무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똑똑한 사람이 아주 약삭 빠르고. 약삭 빠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하는 게 되게 슬픈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새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머리를 아니에요. 아내가 결혼했다 쓴 작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유명한 작가인데 이름을 모르네요. 아니 잠깐만요. 그 새는에 보면은 그 사람이 쓴 새는이라는 책에 보면 그게 있어요.
똑똑한데 못된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데 못된 애가 있으면 그 공부를 못하는데 못된 애는 그래도 자기 삶의 바운더리에서만 피해를 끼치지만 머리가 좋고 못된 애들은 진짜 남한테도 피해를 주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 그냥 가버린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네. 스포츠 도박하는 애들이 못됐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지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 사행성. 제가 요즘에 더 느끼는 게 사행성 그런 사이트를 하고 심지어 먹튀까지 하는 그런 스포츠 도박하는 사람들 물론 나쁘죠. 네. 나쁜데 저는 이제 어느 순간 그들한테 나쁘다고 하기조차 되게 민망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바로 그 같은 지면에 실리는 뉴스들 보면은 막 신용자가 70억 해먹고 비자금으로. 맞아. 근데 신용자도 또 그쪽 계열에서는 피해자예요. 네, 맞아요. 롯데가에서 회계 싸움하다가 팽시키는 거 아니야, 사실은. 맞아. 그리고 그 옆에 뭐 한상균이 5년을 산대요. 5년 선고를 받았대, 재판부에서. 맞아. 그런 거 나오고 막 곳곳에서 이런 뉴스예요. 검찰이랑 뭐 1년 만에 수임을 100억을 했는데 홍만표 이런 변호사들. 네. 옛날에 노무현 그때 변호사 아니에요? 노무현 특검했던 맞아요. 변호사. 특검이 아니라 그 검찰에서 연마했던 변호사. 네. 막 그런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먹고 정관예우 어떻게 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사과를 어떻게 풀어주는지 막 이런 것들 막 청와대가 연관된 이 수많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검찰이 또 묻는지 막 이런 뉴스들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막 그런 스포츠 도박 이런 게 저는 나쁘게 안 보일 지경이 되는 거죠.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얘기한 거였어요. 머리가 좋고 못된 사람들. 네. 그 사회 제도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보여지는 것들이 이런데 누가 누구한테 먼지가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 사회가 좋은 시스템으로 자정작용이 있고 그런 시스템이라야 나쁜 애들한테 손가락질도 하고 이렇게 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어느 순간 약간 위가 무법지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여기는 정말 나쁜 놈들로 가득해서 이제 만약에 막 누가 강간했고 막 이런 사건이 나면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묻지마 여성살인 막 나면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붕괴하는데 아예 저는 그 붕괴할 힘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무력해지는. 예. 왜냐면 더 불의하고 더 악한 사람들한테는 아예 붕괴할 힘도 잃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무감각하고 너무 큰 범위로 벌어지니까 막 그런 것들에서 진짜 되게 슬프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스포츠 도박해서 일찍 그렇게 자기 살 길을 마련해서 해외로 탈출하는 사람들. 여러분 나누세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한테 나누세요. 아, 난 막 되게 슬퍼. 이제 누가 나쁜지도 저는 잃어버릴 것 같아요. 누가 나쁜지도. 맞아요. 그 주식시장이 요즘에 옛날부터 주식을 해오던 사람들은 자기만의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네. 내가 성공하는, 이러면 돈을 번다는 그게 경험치로 쌓여 있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요즘은 뭐가 오를지 모르겠다. 왜냐면 너나 나나 다 들어와서 그냥 시장 교란시키는 그런 교란어들처럼 들어와서 코데츠 컴바인이 아무 이유 없이 막 올라요. 그런 걸 보면서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뭔가 질서, 규칙, 어떤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진짜 한탕주의, 몰리면 같이 가가지고 한탕 해먹는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야말로 진짜 비이성의 영역이죠. 좋게 표현하면은 심리가 들어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워렌 버핏 한국 시장 오면은 다 까먹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진짜 비합리와 비이성의 영역이고 진짜 내부 정보들 가지고 진짜 진짜 가책받지 않고 다들 거래하고 야,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시장이 그런 거를 또 규제를 그렇게 강하게 안 하잖아요.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 사회의 질서는 어디 있고 규칙은 어디 있고 룰이 없구나. 맞아. 룰이 없으니까 우리도 빨리 한탕 쳐가지고 이렇게 물론 제가 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스포츠 도박으로 이렇게 나르는 사람들이 전 더 이상 나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회가 엉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네. 누가 나서서 규칙을 좀 잡아주면 좋겠어요. 전 도박하고 이제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되게 호의적인 눈으로 보게 됐어요. 아, 약은 사실 챗 베이커도 그렇고 약을 파는 사람까지도요. 폭력이나 이런 거 안 쓴다면 물론 되게 나쁜 시각이죠.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요즘 이렇게 비관적이 돼가네요. 아, 왜 그러세요? 네, 저도 뭐. 네, 슬픕니다. 네. 자, 아무튼 긍정적인 얘기로 이 영화 그러면 빨리 추천 비추천 하는 시간으로 넘어갑시다. 아, 네. 저는
저는 보말로 할래요. 보말? 네. 이유는요?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챗 베이커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경험할 수 있는 입문자들에게는 좋은, 그리고 간만에 달달한 음악 들으면서 한 90분 정도 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90분 정도 쉴 수 있는. 진짜 영화 짧더라고요. 네. 제가 이 영화 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메가박스에 저기 아트나인이라고 있어요. 이수에. 거기까지 가셨어요? 거기까지 가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그 극장 자체가 맞아, 찾아볼 만한 극장이에요. 맞아. 이게 메가박스 정식 지정 같은 개념이 아니라 제휴를 맺은 예술영화관 같은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극장 자체도 진짜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다 봐야지만 나갈 수 있게 하는데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저 엔딩 크레딧 원래 끝까지 보거든요. 네. 맞아. 불도 다 꺼놓고 나가는 사람 없으니까 맞아. 앉아있게 되는데 그런 거 너무 좋고. 전 강변 CGV에서 봤는데 네. 끝나자마자 불 켜셔가지고 약간 앉아있는데 민망했거든요. 네. 그건 너무 황당해요. 그런 거. 우리가 막 근데 딱 영화를 제품으로서만 보고 영혼도 못 즐기고 니네 알아서 나가라. 끝났다. 맞아. 이런 느낌이라서. 맞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본투비 블루 추천인데. 오, 왜요?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보말로 바꿀까 싶었는데 그래도 원래 추천을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저는 이 평을 그렇게 썼어요. 챗 베이커의 삶이 사랑이며 음악이었기 때문일까? 전기영화, 멜로영화, 음악영화 가운데 무엇도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썼는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그 여운빨이죠.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멜로로서도 전기영화로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네, 근데 음악영화로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진짜 한 편의 짧은 음악 뮤직비디오 느낌으로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 그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챗 베이커의 삶 때문에라도 추천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그럼 마지막에 엔딩 이거 들으면 안 돼요? 어떤 My Funny Valentine? My Funny Valentine은 여기서 들으면은 몇 초까지 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 올리면은 거기 저작권 침해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 대박.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작권이 제일 좋다고. 제가 여러분 몇 번 해봤는데 바로 저희도 이 팟캐스트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올려서 앞에 광고 클릭하시면 저희 수익이 되는데 그 수익이 되지 않게 됩니다. 저작권 그걸 걸면. 네. 그럼 제가 불러드릴게요. 농담이에요. 불러주셔도 되는데요. 아, 네. 그러면 인사하고 마지막에 그럼 편집해서 살짝 나가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 왜 안 해요? 인사. 전 지금까지 김기사. 저는 흥부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My funny Valentine. Sweet comic Valentine. 여기까지 하죠. 아, 왜 더 해주지? You make me smile with my heart. 여기까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교 전문가 부모님의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